그러면 지금부터 김영환님께서 이제 자바 ORM 표준 JPA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해서 JPA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되는 건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제 발표가 3시간인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간표를 보면 3개가 돼 있는데 잘 보면 시간이 여기에 3시간이 할당돼 있어요.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이렇게 3번에 쪼개서 할 예정입니다. 네. 모르셨다면 충격이시겠네요.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된 게 KSUG 회장하고 있는 박용건 님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네가 책을 냈으니까 이제 한번 세미나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해가지고 네, 덥석 물었는데 이렇게 3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한다고 제가 그저께 서비스 오픈한다고 밤새고 어제도 거의 밤새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도 양해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저는 제 소개는 했고 제가 SI에서 좀 오래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 이렇게 모던해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SQL도 잘 다루고 순수 JDBC API를 굉장히 오래 다루고 왔습니다. 네, 제가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랑 커넥션 클로즈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J2E 강사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랑 좀 일하다가 지금 SK 플래닛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화제의 책, 예, 이거를 제가 2년 동안 썼는데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브레이크 타임이라 생각하시고 저희 애가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책을 쓰기로 계약을 했어요. 토비 아저씨가 이제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쪽 백단에 대해서 책이 한 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저도 그럼 좋죠, 덥석 물었는데 6개월이면 다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은 왜 6개월이었냐면 애가 이제 나올 때가 딱 6개월 그때쯤 맞아서 그러면 그래, 애기 나오기 전까지 다 쓰면 6개월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서 썼거든요. 근데 6개월 가지고 정말 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6개월이었냐면 노드.js 쓴 변정우님 6개월 만에 다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이어가지고 6개월 쓸 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는 나오고 육아를 해야 되고 저는 밤마다 카페 나가겠다고 하고 와이프는 점점 열이 받고 그리고 힘겨운 상황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이프가 첫 돌 나오기 전에는 책을 다 쓰겠지라고 했는데 첫 돌이 됐는데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 가면 죄인 취급을 받고 오늘 행사도 겨우겨우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눈물의 책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네. 오늘 목차는 이게 3시간인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안 했네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화면을 조금씩 자주 깜빡일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됐네요. 이게 막 예제 코드 할 때랑 PT 할 때랑 화면을 계속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좀 깜빡여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번 3시간의 목표는 일단 JPA 기초랑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개, 하지만 핵심적이지만 기본기라서 꼭 필요한 거, 그런 거를 다룰 거고요. JPA와 스프링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 스프링 데이터 JPA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는 순간 기존에 내가 했던 것들이 정말 엄청난 삽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JPA라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프링, 거의 스프링만큼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되게 많아요. JPA에 대해서도. ORM 기술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오늘 강의 목표는 그거를 한번 뭔지 방향성을 싹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박 겉을 다 먹는 거, 그리고 속도 핵심적인 거 몇 개 먹는 거, 그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일단 JPA를 왜 써야 되냐, 이런 Y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객체 관계 매핑은 뭐냐면, JPA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ORM이잖아요. 객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매핑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매핑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JPA 내부 구조를 좀 알아볼 거예요. 제가 지난번 KS 유지에서도 했는데 그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있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객체 지향 쿼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SQL이 아니라 요즘 핫한 쿼리 DSL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진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이 ORM 매핑을 해버리고 나면 얘가 SQL이 아니라 객체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객체를 대상으로 쿼리를 짜야 돼요. 뭐 복잡한 검색 조건을 날릴 때 그런 다양한 객체 지향 쿼리에 대해서 다루고요. 네, 마지막에는 여기까지는 네이티브하게 순수한 자바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스프링이랑 어떻게 엮어서 쓰냐랑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5시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섞어서 시간 보고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SQL 소개 쪽이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다른 걸로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손들어 보시겠어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뭔가로 한다. 뭐 손을 들락말락 하신 분도 있는데 순수한 C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객체 지향 언어, 특히 자바를 하시니까 대부분 객체 지향 언어로 개발하고 있죠. 현대의 언어들은 최근에 펑셔널 프로그램 들어온 거 빼고는 대부분 객체 지향 언어로 다 개발을 해요. 거의 99% 이상. 그렇겠죠. 물론 C는 빼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어쨌든 우리가 정보 시스템 하니까 뭔가 데이터들을 어딘가 영구히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메모리니까. 파일에 보관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있잖아요. NoSQL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세계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죠. 그러니까 패권을 쥐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객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써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SQL 다 다룰 줄 아시죠? 나는 SQL 한 번도 안 써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없을 거예요. 그만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고 SQL은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들으려면 SQL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 SQL을 우리가 너무 SQL에 의존적이고 너무 SQL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객체 지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뭔가 SQL을 사용해서 그거를 객체 지향이 아닌 곳에 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조금씩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 네, 이거 별로 안 웃기나 보네요. 요즘 유행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네. 다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게시판을 짜든 회원가입을 하나 하든 뭘 하더라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 탭을 만들고 CRUD 쿼리 짜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생각하고 보통 이렇죠. 근데 이거를 맨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 객체를 짤 때도 게시판 객체를 짤 때도 뭘 할 때도 맨날 이 무한 반복의 지루한 코드를 계속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도 셀렉트 쿼리, 업데이트 쿼리, 딜 쿼리 다 짤 줄 아시잖아요. 거의 눈 감고도 딱 머릿속에 막 그려질걸요. 줄줄 나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화식이 형님의 제가 형님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같은 거 보면은 정말 SQL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집합적인 사고로 잘 짠 애플리케이션 로직 100줄보다 쿼리 몇 줄로 집합적 사고로 이렇게 아름답게 통계를 딱 낼 때 짜릿함. 네. SQL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용도가 아니라 뭐랄까요? 네. 문제는 이거를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너무 이거를 비생산적으로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뭐가 떴네요. 지금 큰일 났어요. PT를 여러 개 넣어놔서 네. 제가 10년 전에 이제
SI 시절이었는데, 모 회사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거기는 스트러처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쓰겠어요, 프레임워크를. 그게 그 IT 팀의 정책이었어요. 10년 전이 아니고 한 7년 전이겠네요, 그때는. 그때 스프링도 있었고 아이바티스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쓰겠어요. 네. 그래서 막 기존 시스템을 이제 갈아엎고 차세대를 하는 거였는데 계속 SQL을 짜다 보니까 막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이블 수백 개가 되는데 그거를 뭐 제가 다 다룬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계속 CRUD를 짜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 하고 제가 이제 그래, SQL을 자동 생성하는 툴을 짜자, CRUD를 하고 열심히 툴을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툴 만들어서 쓰고 하는데 결국 툴이라는 게 알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툴이 나중에 변경까지 다 해주진 않잖아요.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바티스 제너레이터도 그렇게 아이바티스 제너레이터는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점점 부담이 돼가지고 오죠. 애플리케이션은 왜냐면 계속 수정돼야 되니까. 그러다가 개인적으로는 아이바티스를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 그냥 SQL만 짜면 매핑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쭤볼게요. 내가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를 써봤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거 절대적이네요. 자, 나는 오아링 기술을 쓴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뭐 하이버네이트 JPA 같은 거 쓴다. 네, 여기는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는 되시네요. 네,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아이바티스를 많이 쓰는 거군요. 네. 자, 그렇고요. 그럼 또 SQL, 근데 핵심은 아이바티스를 다루든 마이바티스를 다루든 SQL 내가 직접 짜야 되는 거잖아요. CRUD를 내가 다 짜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SQL 직접 다룰 때 뭐 예를 들어서 회원 객체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일단 DAO 만들고 등록 수정 삭제 다 미리 짜놓잖아요. 예. 안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짜다 갑자기 수정이 필요해? 그럼 또 가서 또 잠깐 애플리케이션 코드 하다 잠깐 멈추고 SQL 짜고 그거 복사 붙여해가지고 다시 XML에 넣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필드가 추가돼도 문제예요. 그렇게 뭔가 회원 객체에 뭐 연락처라는 필드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단순히 등록 쿼리에만 이거를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뒤져가지고 수정 삭제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놓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진짜 업데이트 쿼리나 딜리트 쿼리나 셀렉트 쿼리를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등록할 때 넣었는데 셀렉트나 업데이트 쿼리에 이걸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널이네 뭐니 하면은 쭉쭉쭉 뒤져가지고 다 까고 못 까고 결국 SQL 까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필드를 안 넣었네. 네, 요런 이슈들이 있죠. 네. 이게 결국 무슨 이슈냐면 우리가 SQL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SQL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엔티티로 표현했는데 그냥 엔티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객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엔티티를 신뢰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로직을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코드를 인수인계 받았어요. 갑자기 뭐 우리가 유지보수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뭐 널 뻑이 팍팍 나는 거예요. 코드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두 번째 라인 멤버점 멤버 디어에서 뭔가 모르고 식별자를 넣어서 회원 객체를 찾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멤버에 연관된 팀 객체나 뭐 오더 객체나 아니면 심지어 뭐 멤버의 나이나 이름 같은 거를 조회했어요. 근데 널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SQL 까야죠. 그죠? 쿼리가 뭐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쿼리가 조인을 해서 한 방에 이것들을 조인을 해왔는지 아니지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우리가 계층의 아키텍처라고 나눠봐야 사실상 모든 건 SQL 디펜던시 하기 때문에 SQL 다 까야 돼요. 네. 계층이라는 거는 사실 그 다음 계층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SQL 직접 다루는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SQL 직접 다룰 때는 그 객체형 아키텍처가 참 이게 물리적으로는 객체형 아키텍처가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이 회원 객체가 SQL에 다 그냥 의존이 돼 있는 거예요. SQL과 내가 그냥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층 분할해 봐야 DAO를 다 열어서 SQL 다 봐야 돼요. 네. 결국 뭐 이건 뭐 같은 말인데 모든 건 SQL을 까봐야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뭐 제일 큰 문제는 등록 수정 삭제 SQL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그냥 험난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자, 지금 객체를 관계형 DB에 딱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려고 제가 이 패러다임의 불일치라고 적었는데
객체랑 광경 DB는 태생도 다르고 서로 할 그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책에서 넣은 내용입니다.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추상화랑 캡슐화, 정보 은닉, 상속, 다형성 등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복잡성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제공해요. 우리가 아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정말 이거의 그 꽃이죠. 네. 그 다른 걸로 쉽게 갈아 끼울 수가 있고 이렇게 잘 설계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런 객체 지향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이죠. 스프링 1.0 버전이 지금도 거의 코드 수정 없이 라이브러리를 사로 업데이트해도 거의 돌아가는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유연하게 이 특징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 스프링의 객체들을 DB에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객체 세상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프링을 쓰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 해온 객체를 DB에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생각을 잠깐 바꿔봅시다. 그 마틴 파울러 옹도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객체 지향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객체를 다 개발해 놓고 그 리파지토리에 대한 구현은 우리 스프링도 그렇잖아요. DAO가 왜 인터페이스로 있나요? 그거는 구현체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거는 작게 보면은 DB를 변경하는 것부터 크게 보면은 이 객체를 파일로 저장할지 아니면 뭐 그 RDB에 저장할지 NoSQL로 저장할지 그거는 DAO 구현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갖다 꽂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론적입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인터페이스를 잘 안 만드는 편인데, 자,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생각을 가봅시다. 우리 객체를 여기 중에 저장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저장하겠습니까? 당연히 RDB에 저장하겠죠. 아유, 파일로 저장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트랜잭션 어떻게 해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셀렉트 검색 쿼리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객체 직렬화라고 해서 객체를 이렇게 바이트 코드를 바꿔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검색이나 또 파일에 대한 저장하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개발자는 거의 없고 결국 RDB를 다 써야 됩니다. 네. 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아까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객체를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객체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부터 시작해서 뭐 추상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중심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이죠. 아니, 내가 뭔가 회원을 정했는데 그 회원의 자식으로 일반 회원과 뭔가 VIP 회원이 있어. 그 다형성을 활용해서 뭔가 이쁘게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라고 할 때 상속 관계를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DB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이 상속 구조로 된 걸 DB에 어떻게 넣지? 라고 생각하면 바로 막막하실걸요. 자, 그래서 그런 상속 관계. 그리고 연관 관계. 이 뭐냐면 객체는 get name, 뭐 get member 이렇게 참조를 사용해서 옆에 애를 탁 찾아오잖아요. 근데 SQL은 join. 그냥 이 데이터랑 이 필드랑 이 필드가 같으면 그냥 join이 돼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는 그 테이블은 웨르키를 사용해서 연관 관계를 관리하고 객체는 필드를 사용해서 연관 관계를 관리하는데 이 두 개가 생각보다 훨씬 이질적이에요. 막상 까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자바에서 다루는 뭐 날짜 타입과 DB에서 다루는 날짜 타입, 문자 타입들은 완전 다르죠. 네.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들이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뭐 데이터 타입 정도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봅시다. 객체는 자, 여기서 긴급 질문 들어갑니다. 이게 답을 맞추시면 경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품은 네. 그 요번 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모 개발자의 JPA 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객체에서 데이터를 비교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뭐랑 뭐가 있나요? 예, 손 들면 예, 앞에 먼저 드시면. 예,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지분께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이 최성문님 맞죠? 네, 이미 제 책을 사셨지만 한 권 더 많이, 네, 제가 그러면 주위에 어디 가난한 개발자에게 한 권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객체를 나중에 끝나시고 자리로 해주시면 네. 객체를 자, 지금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SQL 작성할 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를 SQL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거를 직접 할 뿐이지 알게 모르게 뭔가 매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가 직접 SQL을 작성하고 이 객체 세상에 있는 이 오브젝트라는 애를 데이터 중심에 있는 관계형 그 데이터 중심적인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는 과정을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SQL을 작성하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적인 무의식 중이든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저는 사실 예전에 SQL 맵퍼였어요. 객체를 SQL로 저장하는 맵퍼. 제 예전에 JDBC 코드 짤 때는 제 생각할 때 코드의 절반 이상은 비즈니스 로직 거의 없고 코드의 절반 이상은 이 매핑 작업이었어요. 뒤에 코드가 제일 많았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개발자가 이 일을 다 하고 있다, 열심히. 자,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상속부터 하나씩 봅시다. 객체의 상속 관계는 왼쪽에 있는 거고, DB는 상속 관계 없는데 상속 관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모델링을 보면 슈퍼 타입, 서브 타입 관계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세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어요. 그 논리적인 모델이고 물리적인 모델로 세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객체 상속 관계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냥 테이블, 부모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상속 관계인 것처럼 조인으로 풀도록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객체에서는 이 모양이지만 이걸 저장할 때 저 모양으로 잘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앨범이라는 객체를 저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먼저 다 까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필드를 부모인 아이템 테이블에 넣고 어느 필드를 앨범 필드에 넣을지 내가 일일이 다 작성해서 넣어야 돼요. 넣는 것까지는 봐주는데 조회하는 건 진짜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앨범, 무비, 북 테이블별로 컬이 다 짜야 돼요. 그 다 짜가지고 하면은 그리고 수많은 조인 컬을 짜야 되고 그 각각 객체 생성해야 되고 이건 상상만 해도 복잡해서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네. 그래서 저장할 객체는 상속 관계를 안 쓰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해본 사람은 바로 포기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냥 테이블 하나로 어떻게 잘 해서 하거나 그냥 데이터 중심적으로 짜야지 객체는 무슨 그냥 DTO로 해서 그냥 잘 짠 퀄이 하나가 훨씬 낫다고 그냥 객체 데이터베이스 퀄이 결과에 맞춰서 그냥 쓰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근데 이게 핵심이 이거죠. 근데 이 앨범이라는 거를 자바 컬렉션에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객체 지향적인 사고에서는 그냥 객체를 컬렉션에 이렇게 애드해서 딱 넣으면 그 객체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을 다 알아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객체 세상이니까. 알아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로직은 DB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냥 컬렉션에 메모리에 넣었다가 나중에 뭐 JVM 날아가면 꺼진 건 알겠죠. 자, 컬렉션에서 조회하면 무슨 컬렉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별자 넣어서 가져올 수 있는 컬렉션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가져와서 쓰면 돼요. 심지어 밑에 것처럼 부모 타입으로 조회해서 다양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식 타입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다양성을 활용해서 로직을 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순수한 자바 세상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붙는 순간 이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연관관계.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체의 연관관계는 참조를 통해서 가져와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객체 연관관계 위에 그림을 보면 참고로 이거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모 개발자의 JPA 책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함부로 도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객체 연관관계에 보시면 두 번째 팀 객체가 있잖아요. 이 객체를 통해서 연관된 객체 찾을 수 있죠. 뭐 get팀 하거나 점 찍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죠. 객체는 이렇게 이웃된 그 참조를 사용해서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이웃된 객체를 딱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테이블은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인하면 돼요. 외래 키를 기본 키랑 원하는 키랑 조인하면은 바로 가져올 수가 있죠. 네.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달라요. 그 미묘함 때문에 그 SQL을 사용하는 순간 위에처럼 객체 연관관계를 포기하게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설계하실 거예요. 자, 그 ORM을 쓰지 않고 SQL만 다뤘던 분들은 저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 회원 객체를 설계했고 팀 객체를 설계했어요. 자, 여기 테이블 봐요. 테이블 보면 밑에 왼쪽 밑에 멤버 보면 멤버 아이디, 팀 아이디, 유저네임 있죠. 자, 그럼 그렇지. 이거대로 딱 객체 만들어야지 하고 짝짝짝짝 짜면
스트링 아이디고 롱의 팀 아이디. 이거 외래키. 여기 보면은 팀 언더바 아이디 외래키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 그대로 그냥 롱 타입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롱 타입으로 숫자 타입으로 썼다고 가정할게요. 하고 유저 네임이랑 이름 넣고 팀은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짜고. 왜 이렇게 짜냐? 이렇게 짜야 인서트 편하게 하죠. 자 보세요. 인서트 할 때 그대로 쭉 넣을 수 있잖아요. 그냥 회원 객체를 인서트 할 때 아이디 그냥 넣고 그 외래키였던 팀 아이디 그대로 넣고 유저네임 그대로 딱 넣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들 하실걸요?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눈빛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문제야. 이제 이 객체 지향 좀 한다는 놈들은 이게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멤버를 하고 옛날에 초창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멤버를 하고 팀을 그래 객체니까 이거는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 하고 팀 객체를 딱 만들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연관관계로 가져와야 돼 딱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잠깐 멤버 객체를 저장하려니까 봐요. 멤버 객체를 딱 저장하려니까 저 팀 아이디 어떻게 해? 저 어디서 가져와야지? 왜 이렇게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거 식별자 있고 유저네임인데 저 팀 객체로 팀 외래키를 찾아와야 돼요. 뭔가 이상하죠?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려면 또 억지로 멤버에서 그 팀 객체 찾아와서 걔의 식별자를 꺼내야 그게 외래키거든요. 그걸 가서 넣어야 돼요. 이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객체 지향 하려다가 더 삽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게 조회할 때는 더 헬이 시작돼요. 조회할 때는 지금 이게 보면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얘에다가 값 채워 넣어놔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또 커리는 이제 한방 내가 조인을 잘 쓰니까 조인을 해서 한방 커리를 짜왔는데 좋아, 그럼 회원 객체를 만들고 팀 객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 마지막 줄에 보시면 회원과 팀 연관관계 설정해야 되죠. 뒤에 여기서 이거 다 한 다음에 반환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원커리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멤버 팀이라는 DTO 만들어서 그냥 반환해 버리잖아요. 그게 더 편하고 사실. 자, 근데 다 이제 또 똑같은 얘기인데 회원과 연관관계를 다 세팅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자바 컬렉션에 저장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게 있을까요? 그 회원과 팀이 연관관계 맺힌 상태로 그냥 자바 컬렉션에 잘 저장이 돼요. 객체 그래프가 유지되면서 잘 저장이 돼요. 꺼내올 때도 잘 꺼내오고 마지막에 멤버.get팀 하면 아까 넣어놨던 게 잘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객체 세상이니까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생각하지 않으니까 되는 거죠. 이것은 자바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슈가 있습니다. 객체는 객체 그래프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너무 데이터에 집중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생 때나 이제 초기에는 객체 지향 책들을 보면서 그게 이거지. 마틴 파울로 옹의 내용이 이거지. 내가 좋아하는 엉클밥 형어가 이렇게 얘기했지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오거든요. 토비 아저씨도 뭔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면서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안 돼요. 왜냐? 모든 게 SQL에서 다 막혀요. 자, 객체는 자유로운 객체 그래프를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거죠. member.getOrder.getItem.getItem.get 카테고리 하면 다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객체 지향적으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자, 근데 우리 현실은 이제 환경 데이터베이스 딱 붙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두 번째 거, member.getOrder.getOrderItem 이거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왜 못?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 멤버 객체를 내가 조회해왔어. 오더랑 오더 아이템 미리 넣어놔야 되나? 그럼 조인 커리를 어디까지 짜야 되지?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남은 대안은 이거죠. 처음 실행하는 SQL에서 원하는 범위를 딱 선택해야 돼요. 객체 그래프, 혹시 이렇게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해놨다 하더라도 처음 SQL을 날려서 조인 커리 어디까지 해놓고 뭐 여러 쿼리를 날려도 되지만 조인 쿼리가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조인 쿼리를 여러 개 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이 쿼리는 이 뒤에 오는 뭔가 팀까지만 줘야 되도록 해놓자 해서 회원과 팀을 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DAO를 나만 쓰면 상관없지만 나 말고 누군가 같이 써. 그러면은 겟 오더가 있네. 오더도 한번 해볼까? 하고 화면 뿌릴 때 딱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겠죠? 바로 널 포인트 인셉션이 빡 나겠죠. 네. 그래서 처음 실행하는 SQL에 따라서 탐색 범위가 이미 픽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런 로직 보면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로직은. 내가 이 로직을 검증하려면
저 멤버 DAO의 파일들을 열어서 SQL을 다 까보고 그 안에서 어떤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비즈니스 로지를 확인해야 돼요. 대충 느낌 오시죠? 제가 이거 한번 반복이죠. 네. 결국 SQL을 다 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객체를 그렇다고 미리 로딩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굳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끔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연관관계를 세팅해 놓으면 순수하게 멤버만 줘야 하는 애, 멤버와 팀을 줘야 하는 애, 멤버 팀과 딜리버리 뭐 이렇게 같이 줘야 하는 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사실은 중복이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중복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번에 방금 좀 어려운 문제고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요. 비교하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자 위에 로지를 봅시다. 멤버 DAO에서 지금 같은 트랜잭션이라고 가정할게요. 멤버 DAO에서 get 멤버에서 똑같은 회원을 조회했어요. 그 다음에 넣는 비교를 했어요. 그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걸. 왜냐? 값은 같을 수 있지만 인스턴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객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다르지라고 보면 밑에 우리 DAO 짤 때 당연히 뉴 멤버 해가지고 계속 새로 생성할 거잖아요. 조회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같으면 같은 놈을 반환하게 캐싱 처리를 할까? 이거 하다가 한 세월이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객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객체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컬렉션을 저장하면 넣는 비교하면 같다고 나와요. 자 보세요. 그 리스트에다가 get 해가지고 멤버 아이디 100번을 넘기고 두 번째 100번을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 비교하면 같겠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죠? 네.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자바 기초편을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객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객체답게 모델링을 할수록 매핑 작업만 더 늘어나요. 결국에는 객체 지향 모델링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뭐 CBD부터 시작해서 뭐 객체 지향 분석 설계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실무에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느끼는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더 객체 지향적으로 이런 엔티티 도메인 모델을 설계하면 할수록 더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더 많은 SQL을 짜야 되고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상속과 다형성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조회하는 순간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DTO로 해서 데이터 쫙 나열해서 하나로 뽑는 게 낫지 연관관계는 무슨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니까 속칭 ROI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왜냐? 광경 데이터베이스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상 광경 데이터베이스 안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 얘기했던 OODB라는 그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패권에 밀려서 망해버리고 그래서 사실 광경 데이터베이스 안 쓸 수는 없고 NoSQL 쓰면 해결이 되냐? NoSQL을 쓴다고 해결이 되지 않죠. NoSQL 네,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특별하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자바 개발자들이 지금 자바 개발자들이 전 세계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그냥 발로 채면 이렇게 채이는 게 자바 개발자일걸요. 네. 스칼라라고 반역을 깨는 당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 네. 그 퍼센티지가 작아요. 그래서 객체를 자바 컬렉션에 저장하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없을까라는 그거는 이미 1980년대부터 논문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ORM인데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온 순간부터 이미 광경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또 다른 뭐 NoSQL이든 뭐든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객체 저장하듯이 객체를 컬렉션에 저장하듯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아주 많은 개발자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있죠. 바로 이제 JPA가 딱 나오면서 이 고민들이 싹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JPA를 들어갈게요. 아유, 여기까지 30분 걸렸네요. 네. 네, 하지만 이 Y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사실 책을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1장 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1장을 마지막에 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장이 제일 어렵다. 다른 장들은 그냥 예제 만들면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1장은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과정이죠. 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오솔길을 이제부터 슬슬 떠나보십시다. 자,
JPA는 뭐냐면 줄임말로 자바 퍼시스턴스 API고 자바 진영의 ORM 기술 표준이에요. 표준이란 말은 전 세계 자바 개발자들이 합의를 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제 ORM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ORM이 뭐지? 예, ORM 설명드릴게요. ORM은 요거의 줄임말인데 객체, 릴레이셔널이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RDB의 R이에요. 객체 관계 매핑이고, 이 ORM이 왜 필요하냐면 객체 지향 개발자들은 객체 지향 개발자도 설계를 하고 싶어요.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관관계를 갖고 참조를 쓰고 싶고 다양성을 쓰고 싶은 거예요. 상속을 하고 싶고. 그러면 관계형 DB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은 설계자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대로 설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그냥 쫙 따로라기보다는 뭐 관계는 있겠지만 설계를 하고, 객체 관계 매핑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서 매핑하는 놈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ORM이라고 하는데, 걔가 중간에 매핑을 해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이슈들을 얘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ORM이고, 대부분의 그 대중적인 언어에는 ORM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약간 성숙도에 따라 다른데, 아주 단순히 객체 하나 정도만 되는 거랑 연관관계까지 되는 거랑 막 아우터 조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되는 것까지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JPA는 가장 성숙한 레벨의 그 ORM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JPA라는 거는 이 위치가 딱 여기서 동작해요. 자바 애플리케이션과 JDBC 사이에서 동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JPA를 써도 결국 SQL이 다 날아가고 JDBC API를 다 쓴다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고 얘가 대신 써준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막 옛날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JPA 쓰면 SQL을 어떻게 해? SQL 다 지가 내부적으로 씁니다. 네. 나 대신 생성해서 써주는 차이가 있죠. JPA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모 개발자의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 책에 있는 인용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PT가 270장이어서 제가 이걸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가져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멤버 DO에서 뭔가 회원 객체를 엔티티 오브젝트를 딱 넣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했던 이 일들, 엔티티 객체를 열어서 인서트 SQL을 만들고 JDBC API를 사용해서 하고 또 그 이상 패러다임 불일치를 해결하는 내가 했던 일을 이제는 JPA가 대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조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냥 식별자 주고 이 객체 가져와라고 하면 SQL로 안 짜요. 그냥 지가 거기에 맞는 SQL을 JP가 다 짜주고 JDBC API를 다 쓰고 객체 리절트셋 매핑 다 해주고 심지어 패러다임의 불일치까지 다 해결해줘요. 상속관계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줘요. 마치 자바 컬렉션에서 넣었다 뺐다 하듯이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 SQL 넣어주고 결과 변환하고 그거는 다 하는 거죠. 네. 그거를 해줍니다. 자, 이 내용을 처음 알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있으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JPA 이야기 시간이니까 약간의 히스토리 같은 거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JPA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자바 표준이 있었어요. 비슷한. EJB의 엔티티 핀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헬로 월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 EJB라는 표준 기술 중에 그 세션빈과 엔티티빈이 있는데, 세션빈은 썼지만 엔티티빈은 거의 안 썼어요. 그냥 SQL 직접 날리지. 이거 했다가는 성능부터 뭐 연관관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JB 때문에 EJB의 그 세션빈 때문에 열받아서 로이드 존슨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개빈 킹이 EJB 엔티티빈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 내가 만들어도 그거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뚝딱뚝딱 아이고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하이버네이트가 된 거예요. 야, 천재죠. 천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이버네이트를 딱 자기가 쓰다가 공개를 딱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천재가 만든 게 모두가 여러 천재가 만들어서 모인 것보다 훨씬 나았던 거죠. 그래서 하이버네이트가 이제 전 세계에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EJB 엔티티 안 쓰니까 이제 자바 진영에서는 특히 오라클 뭐 이런 벤더사들은 그 웹로직 웹스피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시름시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이버네이트를 그대로 복사 붙이기해서 표준을 만들었어요. 거의 API 보시면 그냥 복사 붙이기 수준이에요. 몇 개만 달라지고 뭐 이름 좀 이상한 거 몇 개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JPA 표준을 만드는데 하이버네이트 개발자인 개빈 킹이 가장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냥 복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JPA라는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JPA 표준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깊은 반성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실무와 표준의 두 가지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JPA 표준은 이게 인터페이스의 모음입니다. 구현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터페이스만 정리해 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작해? 자, 동작한 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2.1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표준 명사가 3가지 구현체가 있습니다. 이거 2.0에는 아주 많은데 2.1에 기능이 몇 개 2.1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그 구현체들이 많지는 않고요. 모든 거를 풀리 구현한 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버네이트고 그 이제 하이버네이트의 독주를 약간 견제하는 이클립스 링크가 있고 예, 3번째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근데 대부분 하이버네이트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중적입니다. 물론 이클립스 링크가 하이버네이트에 비해서 아주 막강한 기능들이 있어요. 하이버네이트는 나온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10몇 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좀 기존의 뭐 내부 파서라든가 약간 몇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클립스 링크는 그런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이버네이트에서 해결 안 되는 몇 가지 크리티컬한 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하이버네이트 5.0에서 최근에 이제 그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내부 파서를 갈아엎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애플리케이션은 JPA 표준 인터페이스만 쓰면 되고요. 구현체는 이렇게 갈아 끼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JDBC API 갈아 끼듯이 JDBC API 오라클 쓰다가 MySQL로 바꾼다고 해서 JDBC API 우리가 MySQL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JDBC API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표준 명사가 있고요. 지금 현재 버전은 2006년에 처음 나왔다가 2006년 좀 1.0 때 약했고요. 2.0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풀리 들어갔고 최근에 2.1 최근이라기도 좀 그렇네요. 2013년 말에 나왔을 건데 뭐 스톱 프로시저에 접근한다거나 뭐 하여튼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랑 뭐 엔티티 그래프라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2.0부터는 거의 웬만한 불편함 없이 잘 쓸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JPA를 왜 써야 되는가? 자, 이제 설명을 들었고 왜 써야 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넘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SQL 중심적인 개발에서 객체 중심적인 개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JPA를 쓰면.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JPA를 사용하면은 자, 저장 먼저 보겠습니다. JPA를 보신 분들은 뭐 별로 충격적이지 않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이펙트가 있어요. 저장할 때는 단순히 JPA에서 펄치스 해가지고 해온 객체를 넘기면 그냥 DB에 인서트 쿼리가 만들면서 쭉 들어가요. 그럼 끝. 그 다음에 조회하는 거는 파인드 해가지고 식별점 넘기면 해온 객체가 바로 나와요. 마이바티스도 좋지만 마이바티스 쿼리를 짜야 되죠. 이건 쿼리를 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수정 이게 이펙트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JPA를 할 때는 자바 컬렉션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자, 자바 컬렉션에 내가 저장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객체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죠. 객체의 이름만 바꿔도 자바 컬렉션 나눴다면 그 이름은 실제 바뀌는 거잖아요. JPA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멤버.set 내에서 이름만 변경해두면 나중에 트랜잭션에 커밋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변경된 데이터를 찾아서 업데이트 쿼리를 딱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로 업데이트 메서드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번 세미나에서 음료를 키보드에 맥북에게 하사한 기억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삭제는 그냥 그 객체를 이렇게 삭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보수. 아까 SQL 쓸 때는 애플리케이션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계속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 제네레이터 같은 걸 쓰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코드 제네레이터까지 다 고쳐야 되니까. 그 SQL 제네레이터 이런 걸 쓴 게 좀 힘든 게 그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연락처 컬럼 딱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컬이 다 뒤져가지고 내가 다 넣어야 되죠. 네. 근데 JPA를 쓰면 그냥 이 컬럼만 넣어두면 끝나요. 물론 DB의 테이블에 이건 너는 알터 테이블로 넣어 추가를 해놔야 돼요. 대신에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이런 쿼리를 개발자가 짜지 않고 그냥 JPA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겠죠.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SQL을 직접 다루면 거의 놓쳐요. 네, 저는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놓칠 리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불일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사삭 해결이 됩니다. 아까 봤던 이런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봤던 그림이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개발자는 JPA에다가 벌스트해서 그 자식 객체를 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JP가 알아서 인서트 쿼리, 지가 알아서 부모 쿼리 날리고 자식 쿼리 날리고 다 해줘요. 내가 할 건 없어요. 끝. 마치 자바 컬렉션에 넣듯이 딱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조회도 그냥 조회하면 지가 알아서 조인 쿼리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객체 다 그 데이터 다 조회한 다음에 객체 만드는 거 반환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상속에 대한 패러다임 브리치도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 그래프 탐색. 자, 연관관계를 저장할 때 아까는 외래키를 내가 직접 꺼내서 이렇게 막 넣었잖아요. 기억나시죠? FK를 찾아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관관계 넣고 넣어야 돼요. 넣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JPA가 알아서 그 연관된 객체에서 PK를 FK로 쓰면서 인서트 문이 쫙 날아가요. 그래서 DB의 연관관계 외래키 값이 딱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조회할 때도 조회해가지고 그냥 멤버.getTeam 하면 그냥 팀 객체가 조회가 돼요. 그럼 갑자기 SQL에 능수능란한 분들은 이제 거기서 그럼 뭐야? 설마 저거를 파인드 할 때 항상 조인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나? 아니면 저 getTeam 할 때 왠지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막 의문이 들죠.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옵션을 줘서 내가 멤버 객체 조회할 때 항상 팀 객체도 같이 쓸 거야 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조인 쿼리를 한 방에 저 두 개를 미리 가져오고요. 아니야, 내가 멤버 객체를 잘 쓰지만 연관된 팀 객체 잘 쓰진 않기 때문에 가끔 쓸 거야 하면 실제 저 타이밍에는 멤버 객체만 가져오고요. 팀 객체가 실제 사용되는 타이밍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연 로딩이라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SQL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드를 짤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의미 있게 이제. 객체는 서로 객체 간에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관된 객체를 불러오고 걔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부분을 찾아서 DB에 자동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하기. 자,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아까 자바 컬렉션에서 get 하면 같다고 그랬었죠. 자, 여기 보십시오. JPA에서 똑같은 객체 두 개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같아요. 넣는 비교하면 같아요. 그럼 느낌 오죠? SQL 한 번만 날아갈 것 같죠? 성능 최적화까지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같은 트랜잭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내부의 성능 최적화까지 하게 됩니다. 그 JPA라는 게 순수한 JDBC를 쓸 때보다 한 계층 위에 있잖아요. 한 계층 위에 있다는 거는 단점도 있지만 사실 성능을 최적화할 여지도 몇 가지가 생기거든요. 레이어가 생긴다는 거는 그 중간에 캐싱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순수하게 그 네이티브한 걸 쓸 때보다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찬스를 몇 가지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다루면 그냥 순수하게 JDBC 쓸 때보다 성능 최적화를 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잘 했을 때고, 실질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많이 동작하기 때문에 CPU를 약간 더 먹습니다. 자, 그래서 JPA는 동일한 트랜잭션에서 조회하는 엔티티는 항상 동일성 보장이 돼요. 이퀄스가 아니라 그냥 는는이 보장이 돼요. 네. 이건 순수 자바 컬렉션에 나온 거랑 비슷하죠. 자, 요거는 또 이제 모 개발자의 책에 있는 내용을 또 그대로 가져온 건데, 네. 자,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리 질답 형식으로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10년 전에 하이버네트를 처음 접하고 누군가는 ORM 책을 써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렸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써주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수많은 질문에 답하고 고민하고 이제 써보면서 그래,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제 쓰면서 이제 질문도 받고 하면서인데 많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ORM 프레임워크 안 쓰신 분들은 여기 안 쓰시고 오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성능이 느리지 않아요. 성능은 절대 느리지 않아요. 성능은 애플리케이션에서 CPU 약간 비즈니스 로직 쓰는 거지 사실 성능은 느릴 때가 있죠. 잘못 짜면 느려요. 네. 근데 그건 SQL도 마찬가지예요. 성능 문제는 대부분 SQL에서 와요. 결국 JPA를 써도 SQL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 JPA를 쓸 때 어떤 SQL 생성될지 머릿속에 좀 쓰다 보면 다 그려져요. 이거 날라가겠네 하고 우리 SQL 익숙한 개발자니까 다 튀어나와요. 다시 신입 개발자들만 아니면 다 나와요. 그러면 성능에 대해 다 보이잖아요. 네. 셀렉트 컬에 인덱스 잘못 걸고 이런 데서 문제 생기지 그 대부분 성능 이슈는 그냥 DB의 SQL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 컬에처럼 매우 복잡한 SQL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그 이화식 형님은 그렇고, 예. 그분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이걸 안 써서 굉장히 섭섭한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왜 안 쓰는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통계 커리처럼 매우 복잡한 거는 그냥 SQL을 짜야 돼요. 그 하이버네이트를 만든 개빈 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95%는 JP를 쓸 수 있지만 나머지 5%는 네이티브를 써야 된다. 예. 그리고 가끔 성능 최적화할 때, 그러면 오라클 힌트 어떻게 넣나요? 다행히도 하이버네이트에서 오라클 힌트 넣는 거를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그냥 그 필요한 힌트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티브 SQL 짜서 돌리시면 되고. 네.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를 뭐 신뢰할 수 있나? 이제 신뢰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세계 유사한 회사에서 많이 쓰고 벌써 10만 라인 넘어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오고 수천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제 주위에는 마이바티스만 사용하는데요. 예, 한국은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전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JP를 쓰려면은 스터디를 하시고 그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면은 거의 반항심만 읽기 때문에 팀에서 충분히 스터디를 하시고 같이 해보자라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학습 곡선이 높다고 하던데 학습 곡선이 장난 아닙니다. 스프링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어쩌면 스프링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스프링은 사실 핵심이 DI, AOP인데 얘는 설계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 장난 아니에요. 그 기본기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가다가 이제 막 나가 떨어져요. 매핑이 오면 나중에 왜냐면 기본으로 광경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걸 알아야 돼요. 객체적 설계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JPL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이번 시간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ORM 기술의 핵심은 객체와 RDB라는 두 기둥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ORM을 쓴다고 해서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광경 데이터베이스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스프링도 사라지고 스트러처도 사라지고 그 하이버네이트도 JPA도 다 사라져요. 근데 어떤 회사는 그렇다더라고요. 100년 전에 고객 데이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도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는 영원히 유지가 돼야 돼요. 그만큼 RDB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ORM이라는 건 그 RDB를 활용해서 ORM과 객체 지향을 잘 활용해서 잘 쓰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지 ORM을 쓴다고 해서 RDB를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쓰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ORM을 공부하면서 RDB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아, 객체랑 RDB는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DB에서는 이렇게 설계했고 객체에서는 이렇게 설계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치고요. 10분 있다가 5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